집회가 이제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신념에 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우연히 겹치거나 아니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건데요. 자연스럽게. 여섯 살 학교 갔으니까 대학 1학년이 18살이었어요. 만 18세 때. 근데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그분은 이제 복학생한테 낚여가지고. 제가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은 항상 그분이 사주셨다는, 14년을 사귀어서 결혼식을 98년에 했죠. 연손 2년 차 때. 그리고 이제 막 그 신입 변호사가 돼서 이제 정신없이 바쁘니까 혼인신고를 놓치고 있었던 상황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호주제에 관한 준비 모임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소송 원고인단을 저희가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개발하고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는 이혼한 사람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사례. 그런데도 이제 호적에는 뭐 시아버지 밑에 애가 있거나 뭐 유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한 부부가 본인들은 뭐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누구는 갑자기 시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가족이 되고 뭐 호주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호주로 변경해달라 뭐 이런 신청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오래된 남자친구였죠. 오래된 남자친구한테 이제 그러면 우리도 이거 잘해갖고 빨리 없애서 그럼 그때 우리 할까? 뭐 이랬죠. 뭐 가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좀 그런 양상 평등이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저희가 약간 유산을 몇 번 하면서 이제 사회적 아이를 키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다 보니 이제 아주 조촐한 가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쿨한 거의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 거의 이제 약간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냥 뭐 아주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저에게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보내준 사람이죠. 뭐. 네. 약간 키워준 느낌? 이렇게 맨날 막내 동생처럼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아유, 너 잘한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평등한 건가? 뭐 이 생각을 잠깐 매번 하게 되죠. 어린 시절, 네. 학창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부모 가족이에요, 제가. 사별을. 사남일녀 막내딸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시고 그러기 전까지는 너무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아버지가 이제 월남을 하셨거든요. 피남. 그러니까 19살 나이에 평양사범 1학년 때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피난 내려오셔서 파견대장으로 이제 전쟁 내내 3년 동안 이제 전국을 돌다가 이제 그쪽에 정착을 하신 거죠. 변호사 하시면서 주로 어느 쪽 일을 많이 맡으셨어요? 늦게 고시 공부를 했는데 8.9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바로 나가게 됐는데요. 공교롭게 그곳이 이제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이었고 조금 소외된 분들 그리고 약간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던 곳이에요. 동성동본, 금혼 그 정도 위헌 판결 받으시고 이석태 변호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조력자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호주제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으로 좀 문제 제기도 하고 조력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그 준비 모임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거기서부터 이제 관여하게 돼서 이제 호주제가 제가 뭐 개입한 게 99년인데 뭐 2005년에
민법 개정되고 신분 등록부가 호적에서 이제 개인별 신분 등록부로 바뀐 게 2008년이니까요. 그 기간 내내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관님으로서 여가부 장관님으로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만큼 남의 선택 또는 남이 선택하지 못하고 피치 못해서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 존중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족이 사실은 언제부턴가 꽤 오랜 전부터 해체되고 있었거든요. 또 그 해체 속에서 그런 더 소중한 그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극 독려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모습만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형태들의 가족을 존중해 줌으로써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인정해주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는 제도인가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제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원은 딱 그거 하나죠. 그냥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가부니까 여성가족 청소년부니까 이 아이가 정말 그 다양성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자기의 가족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교육이나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데 기여하고 싶은 거죠. 네. 혐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좀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지금 그런 부분은 처음 정치를 꿈꾸던 갑자기 꿈꾸던 그 시점에 제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서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성한 여성의 진출이나 이런 거를 위한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제도와 법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거를 위한 사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것도 지금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성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 구성원에게 교육시켜주고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런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했는가. 저희가 이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주무부서인데요. 그 수련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수련 시설들에 오는 연 인원이 거의 40만이 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들로부터 조금 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 시절 때부터, 그러니까 어린 때부터 이 남녀가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서로가 조심해줘야 하고 배려해줘야 하는 그런 그 사회 예절 이런 거 그리고 사회 그 같이 공존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네. 나갈 거니까 네네.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로 삼고 있는 게 어떤 정책인지. 젠더 폭력, 그러니까 그 남녀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그 담당하고 있는 폭력의 양태들이 있거든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 두 가지의 큰 부분이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했고요. 근데 그 반향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확고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가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그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리화되는 이런 이제 현상은 더 이상 없다.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적극 개입해서라도 가정 안에서의 그런 폭력들을 막아내는 거, 이것이 국가의 책무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지금 공포스러워하는 이 디지털 성범죄,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웹하드 카르텔 완전히 척결해서 그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하여튼 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그 가시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마련해서 적용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의 다양성이 가족의 문화들이 그러니까 뭐 새로 이제 청년들은 뭐 진입하려고 하지 않고 뭐 계속 그 나이는 우리가 첫 출산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의 이 가족 제도의 그 변화라는 게 지금 상상이 전 잘 안 되거든요. 상상을 정말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겪어야 될 세대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뭐 50대에 뭐 이런 그 주 남성이 위주인 이런 그 정부 부처의 머리로는 이게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걸 만들려고, 플랫폼을 만들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성평등한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도 제고하는 그 필요성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 건데, 정작 민간 기업의 영역에서 그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의사결정 구조 안에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여성의 비율이 꼴찌예요. 세계 꼴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뭐 40% 할당제도 이미 노르웨이 같은 데는 도입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객관적인 보고서로도 그렇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기업들이 오히려 영업 성과도 높고, 그리고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을 그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투자자들도 투자 기업들 있잖아요. 캐피탈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일본도 그런 공적 연금에서 아예 그런 지수를 개발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